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건축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법은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법상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주된 재정 목적은 안전한 건물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은 그 적용 대상, 적용 범위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해주시는데, 건축법상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된 행위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개념이 무엇인지, 건축의 종류, 그리고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구성 요소에 관한 사항과 규모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고,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행위와 대수선,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대지의 건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 하고, 1층짜리 건물을 2층 만드는 것을 증축이라 하며, 종종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 재축이라 표현하는데, 그러한 건축에 관한 개념과 대수선에 관한 사항, 건물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후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걸 고치는 것을 수선행위라 하는데, 특별히 안전에 영향 줄 수 있는 중대한 수선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용도 변경은 가끔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등산로 주변의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건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형태를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물 관련된 행위로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구분하시면서 최근 개정된 사안들을 일부 추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법상 건축을 만드는 것은 내가 살 집을 만드는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과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내가 살 집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라는 것을 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를 살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각종 규제,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 개 큰 테마에 걸쳐 우리 시험에 7문제 정도가 출제되게 되는데, 건축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면 출제되는 7문제 중에 5문제에서 6문제는 쉽게 맞추는 게 이 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도에 관한 취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용어에 관한 사항들을 잘 정리해 놓게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건축법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번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지붕 추정호수입니다.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추정호수입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등을 말한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 함께 보시는데,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은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굴뚝이나 고가 수조 등이 있다면 모두 공작물입니다. 이러한 공작물에 지붕이라는 게 갖춰지게 되면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공작물과 건축물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주된 구분 요건은 지붕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부수적 요건으로서 기둥 또는 벽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둥과 벽은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는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건축물과 공작물, 시설물이라는 것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이 시설물은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일체 것들을 시설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에 심어진 나무는 천연물인 반면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대표적인 인공물입니다. 그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는 전지 작업하는 것을 시설물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가끔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시설물관리공단의 시설물이라 하면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을 시설물이라 표현하고 그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제작했다,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제작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에 지붕이라는 게 갖춰지게 된다면 그 순간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딸린 이 시설물은 건축물 자체로 보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주종 관계라는 말 공부한 적 있죠. 주물과 종물이 함께 존재한다면 종물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 가치 대상이 아닙니다. 주물의 흡수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대해서는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건축물 자체로 취급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과 별개 시설물 공작물이라면 시설물 공작물로 판단하는 것이고 딸린이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함께한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이번 이러한 건축물의 종류로서 고층 건축물,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합니다. 일반 건축물과 비교하여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화재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건축물과 비교되는 형태로서 고층 건축물을 따로 마련하고 층수 또는 높이를 기준으로 고층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언번입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을 말한다. 1번, 2번이 있습니다. 우선 2번에 16층 이상의 건축물, 16층 이상 추천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 해서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하고 1번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000 동그래 놓습니다. 1번부터 6번이 있습니다. 문화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영화관을 말합니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백화점을 말합니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울역을 말합니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호텔 말합니다. 이러한 6가지 정도로서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큰 규모의 건축물로서 이용한 사람들이 많다 해서 다중 이용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이 다중 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이나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건물 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일정한 매뉴얼이나 피난 계획 등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다중 이용 건축물을 따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며 리얼 연 면적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한다. 각 층부터 바닥 면적 합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종류 함께 구분해봤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 고층 건축물, 다중 이용 건축물을 구분했고 이제 세 번째 봐주실 것으로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의 크기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 도를 따라 여러 필재 대지가 존재합니다. 건축법상 건물 건축하는 땅은 대지라 하고, 이 대지는 돌에 접해 있을 때 대지며, 도로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맹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대지에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존재할 때 이 건물을 도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옆에서 그 크기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층짜리 건물과 10층짜리 건물을 비교하면 10층이 크다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 방법은 입체적, 공간적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에 이러한 건물을 비행기를 타거나 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조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63 빌딩이건 단층 건물이건 땅에 딱 붙어 평면적인 크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한 개념이 건축 면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화지 위에 물건을 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하나 그려본 적 있죠. 그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게 수평, 투영 면적, 평면의 개념이 되고, 이걸 하늘에서 내려본 형태가 바로 건축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인데 2층 또는 3층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고 하면, 하늘에 조망하게 되면 가장 끝에 있는 이 분이 이 건물 한 동 전체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외곽 기둥이 되게 됩니다.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각 층 다시 추정했습니다. 만약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3개 층으로 구성되었다면 4개 층의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특별히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 아닙니다. 앞에 각층이란 말이 꼭 존재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의 건물은 1층은 식당으로, 2층을 미용실로, 3층을 사무실 사용하는 복합 용도의 건물을 볼 수 있는데, 건물 한 동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 얼마로 규모를 설명할 수 있지만, 1층에 식당을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 1층 식당 공간의 크기를 설명할 때 연면적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면적은 한 동 건물 전체 크기이거든요. 그처럼 건물 일부 크기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이다, 그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바닥 면적 합계는 건물 일부에 대한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이고, 건물 한 동 전체의 크기를 표시할 때는 연면적이란 말을 각각 사용하게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연면적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추천호수입니다.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했고, 연면적 구성하는 구성 단위가 바닥 면적이라는 것 파악하셨다면, 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외벽이 아니라 그냥 벽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건물 1층을 구성하는 부분의 가장 끝에 있는 4개 벽의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1층 바닥 면적이고, 2층을 구성하는 가장 끝에 4개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2층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일 때는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덕분에 건축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도면 하나 딱 나오고, 바닥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개 총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4개 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초형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다 별개이다. 하나는 평면의 성격 가지는 개념이고 바닥 면적은 입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 층이란 말 그리고 외벽이 아니라 그냥 벽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는 점을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업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거리를 높이랍니다. 층고. 우리가 건물 이용하다 보면 발을 올려놓는 바닥이 있습니다. 이 바닥 두께가 보통 20cm 정도인데 한층 올라가게 되면 또 바닥이 있죠. 그래서 발을 올려놓는 바닥 위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 층높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응, 층수입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의 존재는 해당 건물을 이용한 자만 인식할 수 있고 일반인은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를 한 개 층으로 본다. 우리가 남산타워 방문하면 전망대까지 이르는 통로가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높이 4m를 한 개 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덕분에 앞서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30층 곱하기 4하면 120 나오죠.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산입한다. 우리가 건물 로비층 방문하면 전면 출입문에는 높이가 8m, 12m의 1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나 계단 뒤에 보면 그 부분이 2개 층 이상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전면에서는 1층인데 후면에서는 2층짜리 있다면 층수가 서로 다른 경우이고 이런 때는 가장 많은 층수 2층을 해당 부분의 층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크기에 대해서는 항상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4가지로 건축물 크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찾았습니다. 신축, 건축물 없는 대지, 나대지이죠. 이러한 나대지에 새로 건물 수주하는 것을 신축 행위라 하고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기존 건축물 추천호수입니다.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종전과 달리 좀 크게 건물 축조하게 되면 모두 증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개축, 재축 묶어놓습니다. 종조가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 재축이라는데 개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반드시 종전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축의 경우는 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경우, 멸실 동일해 놓습니다.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연 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동수, 층수, 높이에 대해서는 가번의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나번의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한 때는 종전 규모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훼손되었다면 멸실했다 표현하고 멸실되었을 때 연 면적만큼은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대신 동수, 층수, 높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거나 종전보다 많아지더라도 재축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포항 지진으로 H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훼손되었는데 이게 5층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있어서는 지진 피해 입은 아파트 단지로서 재건축이라는 것을 시행할 것으로 생각해서 어떤 분은 지진 발생한 그날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재축을 하게 되었을 때 종전과
모든 것이 동일하게 되면 재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5층짜리 아파트가 5개 동 존재하면 5개 동 용적과 똑같이 만들 수도 있지만 건물 통수를 1개로 줄이고 25층짜리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복구 비용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어서는 조망권도 중요한 재산 가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과 달리 층수가 5층이 아니라 25층 되더라도 이것을 재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뭐는 같아야 된다? 연 면적만큼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재축과 관련되어 반드시 종전과 동일할 요건이 있다고 하면 연 면적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전입니다. 건축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축법은 사실 19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61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억나시죠? 그분이 쿠데타 혁명을 일으킨 해가 61년도이고 그 이후 62년도에 대한민국에 많은 법률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정된 것이 건축법인데 1962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많았다? 한옥이 많았다? 한옥 많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지금처럼 50평, 30평이 아니라 100평, 200평짜리 대지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가족 7명, 8명이 거주하는 한옥 20평짜리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 한옥 위치가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추운 자리라고 하면 같은 대지 안에 한옥 위치 옮길 수 있죠. 그게 이전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일이지만 1920년도에는 이전이라는 게 쉽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기둥, 바닥, 내력벽 등을 말합니다.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같은 대지에 줄쳐 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길 독립문은 지금 서대문 공원에 존재하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온 것이죠. 대지 달라졌죠. 그것은 건축법상 이전이 아닙니다. 같은 대지 안에 위치 변경하는 때만 이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를 건축 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번 대수선입니다. 여기 대수선은 수선 중에 건축물의 안전에 큰 영향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수선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특별히 내력벽,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여기 내력벽은 건물 하중,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주요 구조부를 내력벽이라 하고 이 내력벽에 우리가 못을 박게 되면 못에 튕겨버리더라고요. 그걸 증설, 해체. 해체는 철거와 같은 말입니다. 건물 안전성에 영향 끼칠 수 있죠.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30제곱미터라면 대충 10평 정도의 크기인데 그걸 수선 변경하면 안전에 큰 영향 끼칠 수 있어 해서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2, 3, 4 묶어놓습니다. 기둥, 보, 그리고 지붕, 틀. 여기 보는 우리가 지하주차장 방문하게 되면 지하주차장 윗벽에 붙어 돌출되어 있는 수평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대들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이 대들보라고 하는 개념은 수직 구조입니까? 수평 구조입니까? 수평 구조입니다. 이 수평 구조의 보는 건물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로서 얘를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안전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4번 지붕틀 증설 해체하거나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여기 지붕틀은 건물에 지붕이 존재하면 이 지붕의 외곽, 윤곽을 잡아주는
야구 방망이 비슷한 목재를 지붕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지붕틀을 잘 조정하게 되면 사각형의 지붕이 팔각형으로 바뀌고 그 순간 팔각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미관과 관계된 사안으로, 외부 형태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모두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방화벽 또는 방화구를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이 방화벽은 화재 발생 시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벽면으로서 화재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구조이죠. 그래서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 비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여기 주계단 등은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옥내 계단으로서 화재 발생 시에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대피할 필요가 있죠. 이걸 함부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7번 다가구택, 다세택의 가구,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아파트 주택 아닙니다. 아파트 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 다세택. 흔히 빌라라 분류는 이 두 가지 주거 형태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경계벽은 건물 한 층에 두 세대가 거주하게 되었을 때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면을 경계벽이라 하고, 이러한 경계벽을 함부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세대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한 세대를 경계벽을 증설함으로써 세대 수를 4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면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세대당 한 대 이상 확보돼야 되거든요. 주차장 한 대인데 세대 수가 4세대로 바뀌게 되면 각 세대가 모두 차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해지죠. 그래서 빌라 밀지역의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늘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를 방지하기 위해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지 않고 다가구택이나 다세택의 가구수, 세대수를 늘리게 되면 대수선에 대한 허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8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 외벽부터 마감 재료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는 행위. 외벽 마감 재료는 화재 발생 시에 다양한 유독가스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걸 함부로 손대게 된다고 하면 화재와 관련된 큰 안전상의 문제 야기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수선에 포함시킵니다. 왜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취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다고 하면,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대수선, 큰 수선입니다. 큰 수선은 8가지로 구성되게 되는데 시험 볼 때까지 벽, 3, 계단 이러한 말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벽과 관련되어 4개,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경계벽 앞에는 항상 다가구 주택, 다세택 놔줘야 됩니다. 방화벽. 그리고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지붕틀.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계단과 관련되어서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그래서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벽삼, 계단, 미관이란 말로 각각 정리해 주시면 건축 대수선 시험에 출제되게 되었을 때 또는 건축법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